오늘 뉴스 큐레이션은 특별 손님과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최청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맹영균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잘 지내시죠? 예. 아까 전에 그 오프닝에서 헬렌 토마스 얘기를 했는데 조금만 더 얘기를 하자면은 정말 주옥 같은 명언을 많이 남겼더라고요. 이를테면은 대통령의 유일한 감시자는 언론이고 기자회견은 법정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남겼고요. 미디어는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이고 대통령 기자회견은 그 격렬한 증거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기자들한테는 당신이 사랑받고 싶다면 이 직업에 뛰어들지 말라. 이런 얘기도 했어요. 어떻게 사랑받고 계십니까, 맹 기자님은? 오늘 그게 중계가 됐고 제가 좀 앞자리였어가지고 봤어요, 제가 영상으로. 예. 문자는 많이 받았는데 제가 질문 지목을 받지 못해서 1시간 동안 뭐 한 거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굉장히 손을 많이 들었는데 아쉽게도 뭐 질문이 주어진 기자들은 많지는 않아서 저도 좀 그렇습니다. 아쉽더라고요. 예. 일단은 최 교수님께 총평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좀 짧게 한 문장으로 설명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볼 때 대통령의 태도가 본질적으로 바뀌지 않았다. 안 바뀌었다. 네, 제가 그렇게 판단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분야가 있었잖아요. 정치, 외교, 경제, 사회 다 있었는데 역시 대단히 이제 민감했던 문제에는 해병대원 그 특검 관련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생각과 인식이 그대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권의 인식과 똑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그 관련 질문이 나오면 그 공수처 수사나 경찰 수사를 본 다음에 미진하면 또는 부진하면 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말은 좀 안 나오길 바랬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워낙 많이 나왔던 얘기들이고 공수처 수사 지켜보자. 지켜보고 그 여권 패널들이 유난히 또 방송에서 많이 했던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들을 안 했으면 대통령이 할 수 있는데 워낙 많이 했어요. 보수층에서. 그래서 그 얘기만 좀 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전히 그 말씀을 해서 제가 볼 때 전체적으로 야당과의 긴장 관계가 더 심해질 것이다. 게다가 특히 이따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야당의 특검 공세를 정치 행위, 정치 공세 이렇게 규정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야당으로서는 대단히 반발할 수 있는 얘기들이라서 크게 봐서 본질적으로 바뀌지 않았다라는 게 저의 총평입니다. 기자회견장에 있었던 현장에 있었던 맹 기자가 총평을 좀 해보면 어떨까요? 저는 뭐 일단 한 거는 좋았다. 오랜만에 너무나 오랜만에. 그래서 제가 1년 9개월 만에 제가 만약에 질문에 지목이 된다면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장까지 1분이 걸리는데 기자회견을 하는 데는 631일이 걸렸습니다. 이재명 대표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랑 좀 비슷하네요. 그 부분을 따라한 거고요. 기자들 대부분이 일단 기자회견이 열렸다는 것 자체는 이제 긍정적으로 봤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번 기자회견은 총선 패배 이후에 마련된 자리잖아요. 그랬으면은 또 이 첨예한 정치 현안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더 시간을 많이 줬으면 어땠을까. 이 정치 현안 부분에서 질문을 못하고 빠진 부분이 너무 많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굳이 그래서 오늘 외신 기자하고 같이 했었어야 되나? 외신 기자는 따로 한번 잡고 오늘은 맞습니다. 국내 기자들하고 좀 집중해서 하는 게 낫지 않았겠느냐는 얘기가 언론계에서는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특히 그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외신 질문이 거의 대부분이 됐기 때문에 사실 어떤 한반도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어떤 그 외교 안보 이슈를 다루기보다는 전체 좀 국제적인 이슈에서 접근하는 느낌이 강했거든요. 그 부분도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가장 눈에 띈 부분은 단연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특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국민 보고가 끝나고 기자회견이 바로 진행됐고 첫 번째 주제가 정치 현안이었습니다. 거기서 질문이 나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부분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제 아내의 그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과를 드리고 있다는 말은 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드리고 있다. 그렇죠. 진행형으로. 근데 이걸 들어보니까 이게 원래 없던 단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현장에서 이제 넣었기 때문에 좀 이런 뭐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지만 뭐 국민을 향해서 사과는 한 거라고 봐야 되고요. 다만 윤 대통령이 그 제2요구권 거부권을 쓴 특검법에 대해서는 정치 공세다, 정치 행위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엄정하고 좀 공정하게 진행될 거라고 본다. 뭐 그런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특검은 이런 수사 과정에서 좀 미진한 부분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 본래 취지다라고도 했습니다. 정리하면 그 명품백 수수 의혹은 검찰이 수사를 나섰고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은 이미 검찰에서 수사를 했다. 이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 교수님 아까 전에 짧게 해주셨는데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 대통령이 지난 정부에서 자신의 겨냥에 이미 수사를 다 벌였는데 다시 특검을 추진하는 건 정치 공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게 항상 하던 얘기들인데 지난 이게 이제 수사가 문재인 정부 때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잖아요. 문재인 그렇죠. 정부 때 이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특히 김건희 여사를 봐줄 리가 없다. 근데 그렇게 오랫동안 수사를 했는데 이제 안 나온 거 아니냐 뭐 이런 취지잖아요. 예. 근데 이런 논리가 이제 좀 약해졌어요. 왜냐하면 아무튼 그래도 검찰이 고발된 사건이고 이러니까 이거 수사 좀 했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무죄를 밝히거나 뭐 기소 불기소청을 내려야 되는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해서 검찰이 지금 기소 불기소 판단을 안 하고 있잖아요. 안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어쨌든 판단을 좀 해줘야 돼요. 근데 검찰이 무슨 이유에서든지 이 수사를 진행을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수사가 진행됐다라는 얘기만 자꾸만 되뇌이면은 그게 한계가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문제가 없다면 그야말로 문재인 정부에서 이른바 탈탈 털었는데도 문제가 없다면 지금 하면 돼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봐라 이거 아무것도 없지 않냐고 하면 되는데 기소도 안 하고 불기소도 안 하고 수사도 안 하고 소환도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도이치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이 계속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태도를 견지하는지 그게 전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일단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왜 문재인 정부 때 수사 다 했는데 왜 자꾸만 괴롭히냐라고 할 게 아니라 그럼 합시다라고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태도로 나가야 되는데 게다가 이게 총선에서 이겼으면 몰라도 그 전에도 계속 지지율이 낮았잖아요. 예. 지지율이 높았다면은 취임 이후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지지율이 낮고 어쨌든 이 부분이 여러 그 요인 중에 하나로 계속 거론돼 왔지 않습니까? 예. 그럼 뭔가 좀 태도를 바꿨어야 돼요. 총선 이전에 말이죠. 근데 여전히 그 총선 이후에도 이런 같은 그 논리를 되풀이하니까 이게 과연 국민들이 듣고 싶은 얘기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네. 그 맹 기자한테 질문 드릴게요.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명확하게 설명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고 아마 야당에서 추진한다라는 게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명품백도 있지만은 지금 서울 양평 고속도로 얘기도 있는데 그거는 아예 수사가 지금 시작도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에 어떤 뭐 특검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야 좀 더 명확하게 좀 이 의혹이 좀 해소가 됐을 텐데 그 부분이 좀 부족했다라는 거고요. 또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사실 지난해 12월 이후로 모습을 또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런 결정을 했던 배경도 국민 입장에서는 궁금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영부인으로서의 역할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부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 그렇다면은 언제 김건희 여사가 다시 나올 것인지 이와 함께 뭐 윤석열 대통령이 폐지했던 제2부속실을 설치할 것인지 뭐 특별 감찰관을 둘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이 없었던 점이 좀 아쉬운 부분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민정수석실까지 만들었고 예. 대선 공약 파기이지만은 필요하면 만든다고 했으니 그러면 제2부속실은 어떻게 될 거냐 뭐 이런 것도 상당히 궁금했는데 답변이 안 나온 게 아쉬웠다 이런 얘기고 이어서 이제 해병대원 특검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의 답변도 질문의 의도와 또 완벽하게 들어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는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거든요. 예. 또 그 대통령실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그 국방부 수사 결과에 대해서 질책을 했다. 그러니까 VIP가 경로했다. 뭐 그 의혹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요청한 거거든요. 그런데 답변은 조금 질문 취지에서 좀 빗나갔었죠. 윤석열 대통령은 젊은 해병이 대민 지원 작전 중에 순직한 것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다 라면서 답변을 시작했고 이어지는 답변도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예. 끔찍한 그 사고 소식을 듣고 저도 국방장관에게 이렇게 좀 질책을 했습니다. 저도 그 현장에 며칠 전에 다녀왔지만 어떤 생존자를 구조하는 상황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그 시신을 수습하는 그런 일인데 왜 이렇게 그 무리하게 진행을 해서 이런 그 인명사고가 나게 하느냐. 사실 이 질문을 했던 기자는 그 VIP가 경로했다. 그 이첩 과정에서 예. 그 부분을 물은 건데 왜 이런 무리한 지원을 했냐라고 질책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질문의 취지가 조금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 들고요. 그리고 특검법에 대해서는
수사 당국에서 경과와 결과를 설명할 것인데 그걸 보고 납득이 안 된다고 하면은 그때는 제가 먼저 특검을 먼저 주장을 하겠다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예. 사실상 거부권을 쓰겠다는 의미로 풀이가 되는 부분입니다. 곧바로 다음 질문에서는 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호주 대사에 임명했는지, 특히 이제 출국 금지 상태인 것은 알고 있었는지 물어봤어요. 이거는 어떻게 됐나요? 일단 요약하면은 이종섭 전 장관은 호주를 상대로 그 방산 수출 성과를 이뤄내는 데 상당한 성과를 보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어요. 호주 대사가 국방부 장관이 가기에 격이 맞는 자리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이 안 됐고요.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에 고발됐다는 이유로 인사를 하지 않는다면 공직 인사가 어렵다라는 취지의 발언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해병대원 특검과 관련해서 대통령은 수사를 보고 납득이 되지 않으면은 앞장서서 특검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일부 이제 뭐 이거 들은 국민들은 그럼 받겠다는 거야? 특검을? 뭐 아니면 안 받겠다라는 거야? 약간 헷갈려 하는 분도 있어요. 교수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면 지금 야당이 제기한 거는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지만 이제 방송으로 계속 보고 있었는데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얘기구나라고 받아들였어요. 예. 그건 언론적인 얘기입니다. 제가 좀 기대했던 건 개인적으로 기대했던 건 이런 거였어요. 특검을 거부하지 않겠다. 그러나 지금 여당이나 제가 대통령이죠. 제가 느끼기에 이러이러한 조항은 좀 과도한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이태원 참사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듯이 이것도 다시 논의해 보자. 라고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요. 그렇게 되면 일단 야당한테 공을 던지는 게 되잖아요. 예. 그럼 일단은 좀 공간이 생긴다고요. 그럼 적어도 조건부 수용이란 그 헤드라인이 뜰 수가 있어요. 언론사에서. 예. 근데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걸 가지고 이거 조건부 수용이다라고 볼 수는 없죠. 저는 이거는 전혀 조건부 수용이라고 보지 않아요. 이거는 조건부 수용이 저는 뭐 개인 아닌가요? 생각은 전혀 이건 아니고 특검 거부하겠다라고 강하게 시사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맹영준 기자는 좀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까 사실 국민 67%가 특검이 필요하다고 한 이유는 어떤 이첩 과정에서 정말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는가, 그리고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이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왜 통화를 한 것인가, 이 부분을 밝혀준다면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특검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한 답이 없었던 게 좀 아쉬움에 남는 답변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 뭐 VIP 경로설은 그러니까 7월 31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안보실하고 비서실 회의를 하면서 왜 임성근 사단장이 지금 여기에 포함이 됐느냐라고 하면서 경로했다 이런 얘기가 이제 뒤늦게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박정훈 대령이 이제 만난 자리에서 해병대 사령관이 VIP가 경로하셨다더라 이렇게 전원으로 알려져 있고 김계환 사령관은 나중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지금 부인하는 상황이니까 이건 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총선 패배 원인과 국정기조 변화에 대한 방향성을 묻는 질문도 있었는데 기자가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하기도 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됐나요? 예, 이게 첫 질문이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물었는데 일단 총선 패배 책임에 대해서는 총선은 정부의 그간 국정 운영 평가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정부 책임이라는 점을 좀 인정했다고 볼 수 있고요. 이어서 또 질문이 나왔는데 총선 민심은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다라는 야당의 주장을 들어서 질문을 했어요. 예. 그래서 심지어 지금까지는 총선 전과 얼마나 달라졌는지 크게 와닿지 않는다라는 평가를 기자가 내놓기도 했거든요. 어떤 뭐 인사나 그런 면에서 이런 평가를 한 거라고 저는 봤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놀라웠던 답변이 일관성을 지키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시장 경제와 민간 주도 시스템으로 우리의 경제 기조 잡는 것은 어떤 헌법 원칙에 충실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민생이나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는 정부로 바뀌어야 한다. 다만 경제 기조는 일관성을 유지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 말만 들으면은 그러면 지금까지 정부가 대국민 소통만 잘못한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게 되고요. 의문이. 사실 뭐 야당과의 소통 협치 등을 강조했는데 그 부분에서 좀 이견이 있다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뭐 민생회복 지원금을 뭐 다시 논의해 볼 수 있다. 아니면 뭐 그런 얘기라도 나왔으면은 뭐 소통이나 협치 이런 거의 진정성이라도 좀 더 느껴졌을 텐데 그 부분이 없었던 점도 좀 아쉽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최 교수님, 그러면은 이제 경제 기조는 일관성을 유지한다. 이거는 전에 제가 이제 이거는 딱 듣는 순간 국정 방향은 옳았다. 국정 기조는 옳았다. 소통을 잘못했고 오해가 있으니 설득을 하겠다에 예전에 말씀하셨던 거하고 상당히 좀 비슷한 맥락으로 저는 이해가 됐거든요. 이게 맞나요? 제가 이해한 게? 이게 시장 경제와 민간 주도 시스템 이 얘기는 이제 윤석열 정부의 철학이니까 예.
보수 정부는 아무래도 시장 논리에 충실하고자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거 자체는. 예. 근데 문제는 그동안 이제 국정의 기조를 바꿔야 된다는 이런 민심이 많았던 거잖아요. 우리의 네. 총선의 그 대참패를 그렇게 해석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정치적으로. 예. 그렇다면 여기에 반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대표성, 책임성, 반응성 이런 것들이에요. 예. 아무리 내가 생각할 때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국민이 그렇게 해석한다면 거기에 따라가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그게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정신이거든요. 근데 우리 윤 대통령은 그런 면에서 대단히 약한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여당이 이렇게 대참패한 적이 없다고요. 그렇죠. 여당이 이렇게 진 적은 여당이 없죠. 진 적이 없어요. 과거에 이제 김대중 정부 때 여당이 졌지만 그때는 133인데 115예요. 별 차이가 안 났다고요. 예. 근데 지금 이렇게 완패를 했는데 완전히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적어도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여기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 있어야 되는데 그 국정기조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기자가 했는데 전혀 다른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는. 제가 굉장히 이 대목에서 놀랐어요. 어떻게 저렇게 대답을 하지? 이런 게 저희 개인 생각이었어요. 아니, 저거는 제일 핵심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 예. 지금 대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수직적 당정관계의 변화 예. 그리고 국정기조의 변화를 국민이 요구한다는 게 일반적인 논리들이에요. 그럼 적어도 이런 질문이 나오면 이렇게 해서 변할 것이다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근데 지금 이 말 자체는 그렇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시장경제와 민간조치 들으면 가겠다. 이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니야.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인데 예. 이 맥락상 볼 때 기자의 질문에 엉뚱하게 답변한 게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답변을 듣고 대통령께서 변하기 어렵겠구나.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어요. 그렇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 예, 그러니까 국민들은 변화를 원하고 변화를 요구했고 총선 결과가 그렇게 나온 건데 대통령은 변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느끼셨다. 그렇게 느꼈어요, 저는.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좀 저도 이거 굉장히 흥미롭게 봤는데 한동훈 위원장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 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만날 수 있는지 이게 네.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네, 먼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그리고 조국 대표,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와의 만남에 대해서는 어떤 정치인도 선을 긋거나 하지 않고 늘 열어놓겠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관련 질문이 나왔을 때는 약간 당황하는 모습도 보였거든요. 멈칫하는 느낌이 있었고 관련 질문이 두 차례 나왔는데 마지막 질문으로 한 번 더 나왔고요. 첫 번째 나온 거는 참모 뒤에 숨지 않겠다고 했는데 왜 참모를 통해서 한 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던 건가? 현재 관계는 어떤지 물었습니다. 이 부분도 음성 준비했거든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글쎄 우리 비서실장 또 원내대표 한동훈 위원장 이렇게 아마 점심 먹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문제는 풀었고요. 해소를 했고. 또 가장 마지막 질문에 관련 얘기가 한번 또 나왔는데 한 위원장과의 그 오찬이 불발된 이후에 따로 연락했는지 다시 만남 성사될 수 있는지 물었거든요. 윤 대통령은 언제든 다시 만날 것이라면서 선거 이후에 재충전이 필요한 것 같아서 부담을 안 주고 기다리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최 교수님, 저는 요거에 들으면서 어쨌든 공식적으로 윤한 갈등이 있었다라는 거는 확인이 된 것 같아요. 모르죠. 그러니까 그거를 확인했는데 저는 눈에 띄는 게 오해라는 단어를 썼는데 대통령께서 오해라는 말을 참 여기저기 많이 쓰시더라고요. 어떻게 이거는 들으셨습니까? 이번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질문이 두 번 나왔어요. 맞아요. 두 번 나왔는데 맨 처음에는 아주 그냥 간단하게 끊어버리고 말았어요. 정치인의 길을 갈 것이다. 이거 각자 길을 간다라는 이제 의미로 해석이 되기에 충분하죠. 예. 역시 한동훈 위원장과는 다시 보건되기가 어렵겠구나. 이렇게 좀 느껴질 부분이 있는 거고 마지막에 이제 한동훈 위원장과 밥도 먹을 것이다. 만날 일이 있으면 만나겠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건 원론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예. 큰 의미를 두고 방점을 찍어서 한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첫 번째 얘기했던 거 정치인의 길을 잘 갈 것이다. 그 얘기는 그냥 알아서 할 거 아니냐 이런 거로 받아들여서 전 윤 대통령과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다시 과거의 관계로 복원되기 좀 어렵다고 생각해요. 복원되기 어렵다. 보니까. 네,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렇군요.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치 현안에 대해서 조금 궁금했지만은 답변을 듣지 못한 것들이 있어요. 다음에 기자회견이 또 열린다면 질문을 해야 돼. 그러니까 민정수석이 신설된 부분, 그러니까 인사권을 쥔 힘센 수석이 다시 탄생을 해서 검찰을 좀 통제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거든요. 검찰총장보다 기수가 높은 민정수석이니까요. 그리고 또 지금 뜨거운 비선 논란 이 부분에 대한 질의가 없었던 것도 좀 아쉽고요. 또 라인 사태 관련해서 우리 외교부가 그 일본 정부의 언론 플레이를 도왔다라는 이 논란에 대해서도 정부의 입장이 좀 대통령의 입장이 있었다면 좀 더 강한 메시지가 될 수 있었을 텐데 그 부분도 좀 빠졌습니다. 그리고
야당과의 그 소통 협치를 강조한 만큼 그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여전히 부정적인지 아니면 논의라도 해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사실 대통령이 바뀌었다라고 뭐 볼 수 있는 대목인데 그 부분도 빠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외교, 안보, 경제, 사회 분야의 이제 질의응답도 있었는데 이거는 최 교수님한테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요 주제에서 가장 좀 눈에 띄고 주목되는 주제가 있었다면 어떤 거였을까요? 저는 그 저출생 대응 기획부를 만든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 부분하고 어쨌든 그건 대단히 이제 참신하긴 해요. 거기다 여러 번 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종합적으로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그러한 대책을 세우겠다라는 거니까 컨트롤 타워 세우겠다는 거니까 그건 뭐 하나 꼭 올만하게 느껴지고 또 하나 과잉 경쟁 때문에 지금 저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건 맞는 진단인 것 같아요. 예. 저출생의 원인을 여러 가지를 꼽습니다만 지금 이 젊은 사람들이 결혼해도 아이를 낳으면 키울 자신이 없는 거예요. 너무 심해서 경쟁이. 저는 이 진단은 맞는 것 같아요. 네. 진단을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쭉 여러 가지 들으면서 정치 분야 쪽에서는 왜 이러이러한 부분이 대단히 아쉽다고 느꼈는데 이 사회 분야에서 저출생의 원인이나 이런 것도 특히 이제 균형 발전 같은 걸 강조하는 거 그 대목은 대통령의 인식이 올바르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특히 전 과잉 경쟁 이거를 개선해야 된다라는 말이 괜찮게 들렸어요.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런 게 좀 주목을 못 받은 게 어떻게 보면은 용산에서도 그렇죠. 좀 아쉽겠다 이런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네. 예. 그래서 요거 하나 또 여쭤볼게요. 지금 외교 안보 분야에서 지금 주한미군 철수와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주장하는 공화당 후보죠.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이거에 대해서는 좀 원론 아직 뭐 당선된 분도 아닌데 이렇게 하면서 원론적인 대답을 했는데 요거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그 말은 원론적으로 맞는 얘기죠. 아직 당선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거기서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다 이런 취지의 얘기인데 그건 좋은데 전 제가 윤 대통령 입장이면 그렇게 대답 안 했을 것 같아요. 예. 주한미군에 대해서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이 언급하는 게 대단히 민감한 문제긴 해요. 그런데 그래도 적어도 미국을 자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한미군의 존재는 우리에게도 유익하지만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하는 걸 알고 있다. 예. 그래서 주한미군 철수 이렇게 어떤 뭐 대한민국의 압박으로 느껴지게 하는 거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 한미동맹에도 적절치 않다. 이 정도 얘기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걸 전혀 그런 얘기 안 하고 그냥 당선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영업 안 하겠다 이러니까 이른바 이제 그 언론에서 말하는 그 야마. 야마가 별로 안 보인다고요. 그건 그럴 때 뭔가 따끔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대한민국의 국가 원수로서 대외적인 문제잖아요. 이거. 한미동맹이 이렇게 중요하고 굳건한데 이 그렇다면 부분에 이런 있어서 얘기 함부로 하지 말라고 얘기해 줘야죠. 그건 그렇군요. 전 들을 때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 대한민국의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단히 약해요. 이럴 필요 없거든요. 예. 주한미군이라는 게 우리에게도 굉장히 사활적이지만 미국에도 사활적이에요. 사활적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정도에서는 여야를 떠나서 강하고 의연하고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저는 아쉬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맹영 기자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 기자회견 두고 반응들 정치권 반응 좀 살펴볼까요? 일단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진솔하고 허심탄회한 입장을 직접 들을 수 있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정의용 수석 대변인 명의 논평이고요. 쓴소리도 나왔는데 유승민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갑갑하고 답답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기조를 전환하느냐 질문에 일관성을 유지하겠다는 답변이 압권이라면서 대통령에게는 총선 참패 이전이나 이후나 똑같은 세상인 모양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 거부에 대한 비판도 했고요. 또 앞으로 3년 동안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쓴소리도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긴급 입장 발표를 했는데요.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몹시 실망스러운 회견이라면서 오답을 써놓고 정답이라고 우기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맹영균 기자 두 분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